아파. 너무 무서워.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다 괜찮을 거야. 수백억도 치료할 수 없는 병이 그의 딸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최고의 병원들이 모두 말했습니다. 이상 없음.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아는 방 밖에서는 멀쩡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딸 지아의 방이었습니다. 7명의 부모들이 연속으로 도망쳤습니다. 모두 같은 이유로 지아의 방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서울 한남동 언덕 위 붉은 벽돌과 흰 석재가 조화를 이룬 대저택. 해원재가 저녁 노을을 받아 장엄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3,000평에 달하는 부지 안에는 정원수들이 완벽하게 가지런히 서 있었고 분수대에서는 물줄기가 우아한 곡선을 그리며 떨어졌습니다. 대리석 현관을 지나면 이탈리아산 샹들리에가 걸린 거실이 나타났고 복도 양쪽으로는 명화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이곳은 박정민이라는 이름 석자가 한국 재계에 확고히 자리 잡았음을 증명하는 물리적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저택의 2층 동쪽 끝 한지아의 방만은 그 빛이 닿지 않는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복도를 걸어 그 방 앞에 서면 누구라도 알 수 없는 무게감이 어깨를 짓누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기가 미묘하게 차갑고 벽지에서 풍기는 냄새도 다른 방들과는 달랐습니다. 곰팡이 냄새도 아니고 그렇다고 오래된 나무 냄새도 아닌 형언하기 어려운 침침함이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지하의 방은 사실 저택에서 가장 넓고 햇볕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남향에 큰 창문 2개가 있어 오전부터 오후까지 자연광이 가득 들어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방만은 언제나 어두침침했습니다. 커튼을 활짝 열어도 조명을 모두 켜도 방 안 어딘가에는 빛이 닿지 않는 구석이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침대 밑 공간은 유독 어두워서 낮에도 그곳만은 칠흑 같은 어둠이 웅크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박정민 회장은 오늘도 그 방문 앞에 서서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35의 나이에 정민그룹 회장 자리에 오른 그는 재계에서 냉혈한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냉철하고 결단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수백억 원이 오가는 협상 테이블에서도 미동 하나 없던 그였지만 딸의 방문 앞에서만은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회장님, 비서 김태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30을 갓 넘긴 그는 박정민의 대학 후배로 5년째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 안 드시는 거죠? 박정민은 대답 없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8살 소녀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지아. 한때는 저택을 뛰어다니며 웃음꽃을 피우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침대에 누운 지아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숨소리마저 가늘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잠든 듯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아야. 박정민이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딸의 가느다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5월의 따스한 봄날인데도 지아의 손은 한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빠가 왔어. 오늘 내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 사왔는데 조금만 먹어볼래? 대답은 없었습니다. 지아는 눈을 뜨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가느다란 신음소리만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박정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턱선을 따라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가람대병원 소견서입니다. 김태준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박정민은 화면을 스크롤하며 익숙한 문구들을 읽었습니다.
특이사항 없음, 검사 수치 정상, 심리적 요인 가능성. 지난 6달 동안 수없이 봐온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병원은 삼성서진병원, 세블란스, 아산민병원까지 모두 동일한 소견입니다. 물리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박정민은 태블릿을 침대 옆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35해를 살면서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이렇게 절실하게 마주한 적은 없었습니다. 기업 인수도, 정치권 로비도, 언론 통제도 모두 돈과 인맥으로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딸의 병은 달랐습니다. 한국 최고의 의료진이 총동원됐지만 누구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더 기이한 것은 지아가 이 방 밖으로 나가면 잠시나마 상태가 호전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거실로 데리고 나가면 눈을 뜨고 정원으로 나가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이 방으로 돌아오는 순간 마치 영혼이 빠져나가듯 기력을 잃었습니다. 의사들은 이를 두고 심리적 회피 반응이라고 진단했지만 박정민의 직관은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김태준이 말을 흐렸습니다. 박정민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뭔데? 이번에 온 간병인도 사흘 만에 그만뒀습니다. 이유는 똑같습니다.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박정민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7명의 간병인과 보모가 이 집을 떠났습니다. 모두 높은 급여를 포기하면서까지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은 하나였습니다. 밤에 지하 양 침대 밑에서 긁는 소리가 들린다. 방 안. 공기가 너무 무겁다. 자다가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처음에 박정민은 그들이 허술하거나 겁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7명이 연속으로 같은 이유를 대며 떠나자 그도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그 자신도 이 방에 오래 머물면 숨이 답답해지고 두통이 생겼습니다. 한의사는 어떻게 됐어? 내일 오전에 방문 예정입니다. 하지만 김태준이 다시 말을 흐렸습니다. 박정민은 그의 표정에서 희망이 없음을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의사도 무속인도 심지어 외국의 유명한 영매까지 불렀지만 아무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기운이 좋지 않다, 음기가 강하다는 애매한 말만 늘어놓았을 뿐이었습니다. 박정민은 지아의 손을 놓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젖히자 저택의 정원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완벽하게 손질된 잔디, 계절마다 새로 심는 꽃들, 대리석으로 만든 산책로, 모두 그가 지아를 위해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아는 그 아름다운 정원을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지연이가 살아있었다면 중얼거림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김태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장실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던 회장이 술잔을 기울이며 고인이 된 부인 이름을 부르던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이지연, 박정민의 아내이자 지아의 어머니. 그녀는 지아를 낳고 산후조리를 하던 중 갑작스러운 폐혈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료진은 최선을 다했다고 했지만 박정민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임신 내내 해외 출장과 회의에 매달렸고 아내가 힘들어할 때도 옆에 없었습니다. 출산 당일에도 그는 중국 베이징에서 계약서에 사인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떠난 후 박정민은 더욱 일에 매달렸습니다. 슬픔을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책감에서 도망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아를 돌보는 것은 장모인 김 여사와 고용된 사람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박정민은 한 달에 서너 번 저택에 들러 지아의 얼굴을 보는 것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을 돈으로 메우려 했습니다. 최고의 교육, 최고의 장난감, 최고의 환경. 하지만 정작 지아에게 필요했던 것은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전 지아가 쓰러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는 기력을 잃어갔고 어느새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박정민은 뒤늦은 후회와 함께 딸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아는 그의 목소리도 손길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방을 바꾸는 건 어때요? 김태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다른 방으로 옮기면 다 해봤어. 박정민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1층 객실, 3층 게스트룸, 별채까지. 어디로 옮겨도 며칠 지나면 똑같아져. 마치 뭔가가 지하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그때였습니다. 희미한 긁는 소리가 방 안 어딘가에서 들려왔습니다. 드득, 드득. 마치 손톱으로 나무를 긁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박정민과 김태준이 동시에 몸을 굳혔습니다. 또 시작됐네요. 김태준이 창백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소리는 침대 밑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박정민은 숨을 고르며 침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침대 밑을 들여다보려는 순간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대신 차가운 기운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마치 얼음장 같은 손이 뺨을 어루만진 것처럼. 박정민은 재빨리 손전등을 켜고 침대 밑을 비췄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가정부가 매일 청소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전등 불빛이 닿지 않는 구석, 침대 머리맡 쪽 깊숙한 곳에 뭔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검은 그림자 같기도 하고 큼직한 물체 같기도 했습니다. 저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박정민이 몸을 더 낮추려는 순간 지아가 갑자기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화들짝 놀라 일어나 딸을 살폈습니다. 지아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고 가느다란 손이 허공에서 뭔가를 밀쳐내듯 움직였습니다. 마치 악몽을 꾸는 것처럼. 지아야,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어. 박정민이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희미한 소리를 냈습니다. 무서워. 아파.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박정민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리고 그 옆에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회장님, 우선 나가시죠. 여기 너무 오래 계시면. 김태준이 박정민의 팔을 잡았습니다. 실제로 박정민의 얼굴도 창백해져 있었고 식은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습니다. 이 방에 30분 이상 머물면 누구라도 두통과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건강한 성인 남성인 박정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숨이 트였습니다. 박정민은 벽에 기대어 깊은 숨을 몇 번 들이쉬었습니다. 대체 저 방엔 뭐가 있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재계의 냉혈한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남자가 8살 딸의 방 앞에서 무력하게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새로 오는 분은 입주 가정교사입니다. S대 교육학과 졸업에 아동심리 자격증도 있다고 합니다. 나이는 28입니다. 박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7명이 떠났습니다. 8번째 사람도 아마 며칠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도해야 했습니다. 지아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창밖으로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저택을 덮었습니다. 해원제의 수많은 창문에서
불빛이 하나둘 켜졌지만 유독 2층 동쪽 끝 방만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희미한 긁는 소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드득, 드득, 침대 밑 깊은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5월의 아침 햇살이 해원제의 정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지영은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에 든 낡은 가방은 대학 시절부터 사용하던 것이었고, 입고 있는 검은색 블라우스와 회색 슬랙스는 면접을 위해 빌린 옷이었습니다. 28의 나이에 그녀가 가진 것이라곤 서울대 졸업장과 아동심리 자격증, 그리고 무너져가는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 뿐이었습니다. 정말 여기서 일하게 되는 걸까? 민지영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3번의 면접을 거쳤습니다. 인사팀 면접, 가정교사 에이전시 면접, 그리고 박정민 회장과의 최종 면접. 모두가 까다로웠지만 특히 박정민 회장의 눈빛은 그녀를 꿰뚫는 듯 했습니다. 이전에 입주 가정교사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대학 시절 4년 동안 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고 졸업 후에는 학습지 교사로 2년간 일했습니다. 왜 이 일을 지원했습니까? 그 질문에 민지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족이 빚더미에 앉았고 동생의 학비를 대야 하며 어머니의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녀는 다른 답을 선택했습니다. 아이를 진심으로 돌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진 지식과 마음을 모두 쏟아 한 아이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보람일 것 같습니다. 박정민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민지영은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월급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이 돈이면 아버지의 빚을 갚고 동생을 대학에 보내고 어머니의 치료비를 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후한 급여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인터폰을 누르자 곧 경비가 나왔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한 후 대문이 열렸고 민지영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갈이 깔린 진입로를 걸으며 그녀는 저택의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대저택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정원의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까지도 완벽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민지영 씨죠? 저는 비서 김태준입니다. 현관에서 30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그녀를 맞았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그는 공손하면서도 거리를 두는 태도로 안내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사무실에 계십니다. 먼저 인사드리고 지하 양방으로 모시겠습니다. 민지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따라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그녀의 구두 소리를 울렸고 벽에 걸린 그림들이 그녀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은 그녀가 살아온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1층 서재는 고급스러운 가구와 책들로 가득했습니다. 창가 쪽 책상에 박정민이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지영이 들어서자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면접 때보다 훨씬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고 턱선은 날카롭게 각이 져 있었습니다. 왔군요. 박정민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예, 회장님. 오늘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앉으세요. 민지영은 박정민이 가리킨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잠시 그녀를 관찰하듯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민 선생이 8번째입니다. 이전 7명은 모두 일주일을 못 버티고 그만뒀습니다. 민지영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하의 방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밤에 소리가 들린다고 하더군요. 공기가 무겁다고도 했고, 어떤 사람은 자다가 숨이 막혀서 깼다고도 했습니다. 박정민은 잠시 말을 멈추고 민지영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녀가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보이면 지금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지영은 오히려 더 집중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지아 양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의학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점점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방 밖으로 나가면 잠시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방으로 돌아오면 다시. 박정민의 목소리가 잠시 갈라졌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신 후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민 선생도 견디기 힘들다면 언제든 말하세요. 강요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민지영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지아 양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민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 사람의 눈빛이 아니라 진심으로 해내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도 그녀에게 경제적 사정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눈빛에는 가짜가 아닌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태준의 안내로 민지영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저택의 내부를 관찰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는 바닥, 정돈된 그림들, 은은한 조명. 하지만 동쪽 끝으로 갈수록 공기가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차갑고 더 무거워졌습니다. 여기입니다. 김태준이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의 표정이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민지영이 물었습니다. 김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자신은 들어가지 않고 복도에 남았습니다. 민지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예상보다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반쯤 쳐져 있었고 햇빛이 들어오는데도 방 안이 침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 작은 형체가 누워 있었습니다. 한지아, 8살 소녀. 민지영은 천천히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지아는 눈을 감고 있었고 숨소리도 가늘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팔이 이불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민지영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아야, 안녕. 민지영이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아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민지영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지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5월의 따뜻한 날씨인데도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나는 민지영이야. 오늘부터 지아 곁에 있을 거야. 언니라고 부르면 돼. 그 순간 지아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민지영을 향했습니다. 민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지아의 손을 더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언니가 왔어. 이제 혼자가 아니야. 지아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희미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 방이. 무서워요. 민지영의 등골에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지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언니가 지켜줄게.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지아가 다시 눈을 감고 잠이 들자 민지영은 방 안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아이 방이었습니다. 분홍색 벽지, 예쁜 커튼, 책장 가득한 동화책들.
하지만 뭔가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공기의 질감이 달랐고 온도도 다른 방들보다 낮았습니다. 민지영은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지만 방 안의 침침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공기 자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방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옷장, 책장, 책상 서랍 모두 정돈되어 있었고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침대 밑으로 향했습니다. 침대는 벽에 붙어 있었고 밑 공간은 약 30cm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낮에인데도 그곳은 유독 어두웠습니다. 민지영은 무릎을 꿇고 침대 밑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깨끗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하지만 침대 머리맡 쪽 가장 안쪽 구석에 뭔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림자인지 물체인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민지영이 몸을 더 낮추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세요? 김태준이었습니다. 민지영은 재빨리 일어서며 먼지를 털었습니다. 방 안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지하 양의 상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이 있나 해서요. 이미 여러 번 점검했습니다. 곰팡이 검사, 공기질 검사, 심지어 방사능 측정까지 했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민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았습니다. 분명 이 방에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과학적 측정으로는 잡히지 않는 무언가가. 민지영은 그날부터 지아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입주 가정교사라는 직함답게 그녀는 지아 방 옆의 작은 객실에 짐을 풀었고 하루 종일 지아를 관찰했습니다. 첫날 밤 민지영은 지아의 침대 옆 간이 침대에서 잤습니다. 밤 10시쯤 지아가 잠들고 모든 것이 고요해졌을 때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득, 드득, 희미한 긁는 소리였습니다. 침대 밑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영은 눈을 뜨고 어둠 속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규칙적이면서도 불규칙했고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나무를 긁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영은 손전등을 켜고 침대 밑을 비췄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가려 했지만 공간이 너무 좁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소리가 멈췄습니다. 마치 그녀의 존재를 인식한 것처럼. 둘째 날 민지영은 중요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아침에 지아를 1층 거실로 데리고 내려가자 아이의 얼굴에 조금 생기가 돌았습니다. 눈도 더 또렷해졌고 고개도 들 수 있었습니다. 정원으로 나가 햇볕을 쬐자 지아는 심지어 작은 미소까지 지었습니다. 언니, 밖은 좋아요. 그래, 매일 나오자. 햇볕도 쬐고 산책도 하고. 하지만 점심을 먹고 다시 방으로 돌아오자 지아는 급격히 기력을 잃었습니다. 마치 배터리가 다 된 장난감처럼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민지영은 이 패턴을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방박 호전 방 안악화.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방 자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셋째 날 밤 민지영은 잠들지 않고 깨어있기로 했습니다. 지아가 잠든 후 그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방 안을 관찰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그리고 그 소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드득, 드득. 이번에는 더 크고 또렷했습니다. 민지영은 손전등을 들고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지아는 잠들어 있었지만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악몽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영은 조심스럽게 침대 밑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침대 머리맡 쪽 깊은 구석에 분명 뭔가가 있었습니다. 검은색의 큼직한 물체. 그것은 그냥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실체가 있는 무언가였습니다. 넷째 날 민지영은 박정민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지아 양의 상태는 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방 밖에서는 호전되지만 방 안에서는 급격히 악화됩니다. 그건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을 여러 번 바꿔봤지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방 안에 있는 무언가를 제거해야 합니다. 박정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언가? 뭡니까?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침대 밑에 뭔가가 있습니다. 오늘 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민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방법을 시도해 봤지만 실패했습니다. 민지영이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에 기대를 걸어볼 만했습니다. 그날 밤 민지영은 지아가 잠든 후 혼자 방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손전등과 함께 긴 막대기를 준비했습니다. 자정이 되자 예상대로 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드득, 드득. 민지영은 침착하게 침대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뭐가 있는지 보여줘. 그녀는 중얼거리며 손전등을 켜고 침대 밑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막대기로 침대 안쪽을 조심스럽게 더듬었습니다. 막대기 끝이 뭔가 딱딱한 것에 부딪혔습니다. 나무 같았습니다. 민지영은 더 깊숙이 막대기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것을 끌어냈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검은색 나무 상자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한국 전통 괴짝이었습니다. 가로 60cm, 세로 40cm 정도 크기의 오래된 괴짝. 표면에는 복잡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자물쇠는 녹슬어 있었습니다. 민지영이 괴짝을 만지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요동쳤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휘몰아치는 것처럼. 그리고 지아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만지지 마. 민지영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아가 침대에서 반쯤 일어나 있었습니다. 눈을 부릅뜬 채로. 하지만 그 눈빛은 지아의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더 늙고 더 원망에 가득 찬. 저건 절대 열면 안 돼. 지아의 목소리도 달랐습니다. 낮고 쉰 목소리. 8살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민지영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왜 지아를 괴롭힙니까? 지아의 몸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힘없이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다시 원래의 지아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민지영은 재빨리 지아를 안아 올리고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오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숨이 트였습니다. 지아야, 괜찮아? 지아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숨소리는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민지영은 그녀를 옆방 자신의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아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닥에는 여전히 그 괴짝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지영은 그것을 들어 올렸습니다. 예상보다 무거웠습니다. 단순히 나무의 무게가 아니라 뭔가 다른 무게가 실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괴짝을 복도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1층 창고로 가져가 임시로 보관했습니다. 다시 2층으로 올라와 지하의 방에 들어섰을 때 민지영은 놀라운 변화를 느꼈습니다. 공기가 가벼워졌습니다. 무거운 기운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이전처럼 숨막히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민지영은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와 방 안을 휘감았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군.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아가 스스로 일어난 것입니다. 민지영의 침대에서 눈을 뜬 지아는 처음으로 혼자 힘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얼굴에도 조금 혈색이 돌았습니다. 언니, 지아야, 일어났구나. 민지영이 달려가 지아를 안았습니다. 지아의 몸은 여전히 가늘었지만 이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배고파요. 지아의 그 말에 민지영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지난 나흘 동안 지아는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물 몇 모금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이는 배가 고프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뭐 먹고 싶어? 죽. 먹고 싶어요. 민지영은 곧바로 주방으로 내려가 요리사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박정민 회장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지아 양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밥을 달라고 합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정민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지금 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장님도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갑니다. 30분 후 박정민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계단을 뛰어 올라가 민지영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죽을 먹고 있는 지아를 보는 순간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아야, 아빠. 지아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박정민은 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딸의 온기였습니다. 고마워요, 민 선생님. 박정민이 민지영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계의 냉혈한이라 불리는 남자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민지영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지하 양방 침대 밑에서 오래된 괴짝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치운 후 지하 양의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괴짝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왜 거기 있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박정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괴짝? 무슨 괴짝입니까?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젯밤 지아 양이 다른 존재에게 빙의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존재가 괴짝을 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박정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괴짝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이 들었든 간에. 오후 2시 박정민은 민지영을 따라 1층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김태준도 동행했습니다. 창고는 저택의 북쪽 구석에 위치해 있었고 평소에는 계절용품이나 오래된 가구들을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민지영이 문을 열자 희미한 조명 아래 그 괴짝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나무로 만들어진 오래된 한국 전통 괴짝이었습니다. 표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고 곳곳에 긁힌 자국과 얼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괴짝 표면에 새겨진 복잡한 문양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정민은 괴짝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괴짝 표면을 더듬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차가울 수 있을까요? 마치 얼음처럼 손끝을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하방 침대 밑에 있었다는 겁니까? 네. 침대 머리맡 쪽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민지영이 대답했습니다. 박정민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저택은 5년 전에 지었고 가구도 모두 새 것으로 들여왔습니다. 지하의 방은 특히 더 신경 써서 꾸몄습니다. 어떻게 이런 오래된 괴짝이 침대 밑에 있을 수 있을까요? 혹시 회장님께서 이 괴짝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민지영의 질문에 박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봅니다. 이런 걸 들여온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몰래 넣어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김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정민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괴짝을 지하의 방에 숨겨두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하의 병과 관련이 있다면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열어봐야겠습니다. 박정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김태준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어젯밤 민 선생님 말씀으로는 상관없습니다. 지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합니다. 박정민은 괴짝의 자물쇠를 살폈습니다. 녹슬어 있었지만 여전히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창고 한쪽에 있던 공구함에서 망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자물쇠를 내리쳤습니다. 땡!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창고 안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자물쇠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정민은 다시 한번 그리고 또 한 번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세 번째 타격 끝에 자물쇠가 부러지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창고 안의 공기가 요동쳤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폭풍이 휘몰아치는 것처럼 선반 위의 물건들이 덜컹거렸습니다. 전구도 깜빡였습니다. 민지영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고 김태준은 벽에 등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박정민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괴짝의 뚜껑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힘을 주어 열었습니다. 괴짝 안에서 퀴퀴한 냄새가 솟아올랐습니다. 오래된 종이와 썩은 나무 그리고 형언하기 어려운 악취가 뒤섞인 냄새였습니다. 박정민은 눈살을 찌푸리며 괴짝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가장 위에는 낡은 한지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박정민이 조심스럽게 첫 번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붓글씨로 빼곡히 적힌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글씨체가 흐트러져 있었고 곳곳에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마치 눈물이 떨어진 자국처럼.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김태준이 뒤에서 물었습니다. 박정민은 종이를 들고 창고 밖으로 나와 햇빛 아래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건 장모님 글씨입니다. 박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영과 김태준이 그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정민은 종이에 적힌 내용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박정민에게 당신은 내 딸을 죽였습니다. 지연이는 당신의 아이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당신이 옆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잃는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지연이가 느낀 외로움과 고통을 당신도 느껴야 합니다. 박정민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그는 종이를 움켜쥐며 눈을 감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민지영은 그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계속 읽어보십시오.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박정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저주를 겁니다. 당신의 딸이 고통받게 하겠습니다. 지연이가 외로웠던 만큼 지아도 외로워야 합니다. 지연이가 아팠던 만큼 지아도 아파야 합니다. 이 괴짝을 지아의 침대 밑에 두었습니다. 이것이 있는 한
지아는 결코 나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내 원한입니다. 이것이 내 복수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지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김태준은 충격에 빠진 얼굴로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박정민은 종이를 떨어뜨리고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장모님이 이런 것을. 그의 목소리는 비통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지영은 떨어진 종이를 주워들었습니다. 종이 뒷면에는 더 많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뒷면에 더 있습니다. 박정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지영이 종이를 건넸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만약 당신이 정말로 지아를 사랑하게 된다면 이 저주는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지연이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몰랐습니다. 이제라도 배우십시오. 박정민은 종이를 내려놓고 창고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괴짝은 여전히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더 많은 종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창고로 들어가 괴짝을 살폈습니다. 두 번째 종이에는 주술 같은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자와 한글이 뒤섞인 이해하기 어려운 글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원한, 고통, 외로움, 복수. 민지영이 그 종이를 받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민간 저주의 형태입니다. 무속신앙에서 사용되는 방식이지요. 민 선생님이 그런 것도 아십니까? 김태준이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민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학에서 한국민속학을 부전공했습니다. 저주나 국 같은 것들도 공부했지요. 이것은 전형적인 원한을 담은 저주입니다. 특정 물건에 원한을 담아 대상 근처에 두면 그 기운이 대상을 서서히 잠식한다는 믿음입니다. 박정민은 괴짝 바닥을 살폈습니다. 종이 밑에는 더 이상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머리카락 한 탈에, 붉게 변한 천조각, 그리고 작은 인형. 인형은 여자아이 모양이었고 가슴 부분에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이건. 박정민이 인형을 집어 들려는 순간 민지영이 재빨리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만지지 마십시오. 저주 인형입니다. 함부로 다루면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박정민은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괴짝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갑자기 주저앉았습니다. 창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모두 내 잘못입니다. 민지영은 박정민 옆에 앉았습니다. 김태준은 조용히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박정민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말을 이었습니다. 지연이가, 아내가 임신했을 때 나는 중국 사업 확장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임신 초기에 입덧이 심할 때도 나는 베이징에 있었습니다. 중기에 몸이 붓고 힘들어할 때도 나는 상하이에서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졌을 때도 나는 일정을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이 곁에 계시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책으로 가득했습니다. 출산 당일 나는 베이징에서 협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천억 원이 걸린 계약이었습니다. 장모님이 전화하셨을 때 나는 회의 중이라며 끊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전화가 왔을 때 나는 나중에 다시 걸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전화가 왔을 때 박정민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세 번째 전화는 병원에서 왔습니다. 지연이가 출산 도중 대량 출혈이 발생했다고, 응급수술을 하고 있다고.
그제야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협상을 중단하고 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지연이는 이미 박정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나를 보자마자 뺨을 때렸습니다. 내가 죽였다고 소리쳤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맞았으니까요. 정말로 내가 지연이를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민지영은 박정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장모님과 나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지아를 돌보시며 이 저택에 계셨고 나는 일에 더욱 매달렸습니다. 지아의 얼굴을 볼 때마다 지연이가 떠올랐고 지연이를 떠올릴 때마다 죄책감이 나를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망쳤습니다. 지아에게서, 장모님에게서, 내 책임에서. 장모님은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민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6개월 전입니다. 박정민의 대답에 민지영과 김태준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아가 병에 걸리기 시작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장모님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건강하셨는데 오후에 지하 방에서 쓰러져 계신 것을 가정부가 발견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부터 지아 양이 아프기 시작했군요. 민지영이 말했습니다. 박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장모님을 잃은 슬픔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아는 할머니를 무척 따랐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방에서 소리가 들린다거나 보모들이 도망친다거나. 장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박정민은 잠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날 아침 장모님이 나를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출장 준비 때문에 바빴고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그것이 장모님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민지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장모는 아마도 그날 아침 박정민에게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화해를 하려 했을 수도 또는 그동안 쌓인 원한을 토로하려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정민은 다시 한번 그 기회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장모는 그날 오후 지하의 방에서 쓰러졌습니다. 아마도 그 괴짝을 침대 밑에 숨기던 중에 장모님께서 돌아가신 날 지하 양방에서 뭔가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가정부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정민이 김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김태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30분 후 저택에 가정부 이 씨가 서재로 왔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녀는 이 저택에서 5년째 일하고 있었고 장모가 돌아가신 날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를 기억하십니까? 박정민이 물었습니다. 이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그날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자세히 말해 주십시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오전에 김 여사님께서 창고에 다녀오셨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고 계셔서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했는데 괜찮다며 혼자 2층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무엇을 들고 계셨습니까? 검은색 상자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래되어 보이는 나무 상자였습니다. 민지영과 박정민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괴짝이었습니다. 그 후에는요? 1시간쯤 지나서 제가 2층 청소를 하러 갔습니다. 지하 양방 앞을 지나는데
안에서 김 여사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중얼거리시는 것 같았는데 말씀이 좀 이상하셨습니다. 어떻게 이상했습니까? 마치 주문 같은 것을 외우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울음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노크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문을 살짝 열어봤는데 김 여사님께서 침대 밑에 뭔가를 밀어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아 양의 사진을 보며 우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미안하다, 지아야. 할머니가 너무 미안하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릴 것 같아라고 하셨습니다. 박정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씨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여사님께 괜찮으시냐고 여쭤봤습니다. 여사님은 놀라신 듯 저를 보시고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며 방에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후에 여사님께서 그 방에서 쓰러져 계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민지영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모는 박정민에게 복수하기 위해 저주의 괴짝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손녀인 지아에게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과 슬픔도 느꼈습니다. 그 갈등과 원한,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그녀의 심장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왜 그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박정민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는 그냥 이상한 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지아 양의 병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박정민은 한숨을 쉬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이 씨가 나간 후 서재는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박정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고 민지영은 그의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박정민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아내를 외롭게 했고 장모님을 원망하게 만들었고 딸을 병들게 했습니다. 모두 내 잘못입니다. 그날 저녁 민지영은 지아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지아의 상태는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스스로 숟가락을 들 수 있었습니다. 얼굴에도 혈색이 돌았고 눈빛도 맑아졌습니다. 언니, 이제 방으로 안 들어가도 돼요? 지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지영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당분간은 다른 방에서 지내자. 내 방은 지금 청소하고 있어. 다행이에요. 그 방은 무서웠어요. 무엇이 무서웠어? 지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밤마다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울면서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침대 밑에서 이상한 소리도 났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이불 속에만 있었어요. 민지영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장모의 원한이 담긴 괴짝이 바로 침대 밑에 있었고 그 기운이 매일 밤 지아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이제 괜찮아. 더 이상 무서운 일은 없을 거야. 하지만 민지영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택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샹들리에가 흔들렸고 창문이 덜컹거렸습니다. 지아가 비명을 지르며 민지영에게 안겼습니다. 뭐야 이게? 김태준이 복도로 뛰어나왔습니다. 박정민도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저택의 직원들도 모두 놀란 얼굴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지진입니까?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흔들림은 지진과는 달랐습니다. 규칙적이지 않았고 마치 무언가 화가 나서 저택을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1층 창고 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민지영은 지하를 김태준에게 맡기고 박정민과 함께 1층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창고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물건들이 사방으로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박정민이 외쳤습니다. 창고 한가운데 그 괴짝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괴짝 주변으로 검은 기운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실체가 있는 듯 없는 듯한 연기 같기도 하고 그림자 같기도 한 기운이었습니다. 민지영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장모의 원한이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괴짝이 열리고 저주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그 안에 담겨 있던 원한도 함께 분출되고 있었습니다. 물러나십시오. 민지영이 박정민을 뒤로 밀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괴짝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왔습니다. 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덩어리였습니다. 그것은 공중에 떠올라 민지영과 박정민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박정민이 민지영을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검은 덩어리는 그들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향을 틀어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민 선생님, 김태준이 소화기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상대는 물리적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민지영은 재빨리 일어나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붉은색 부적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악기를 막는 부적이라고 했습니다. 물러가라. 민지영이 부적을 내밀며 외쳤습니다. 검은 덩어리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더 거세게 돌진했습니다. 민지영의 부적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 원한은 너무 강했습니다. 바로 그때 2층에서 지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그만하세요. 모두가 고개를 들어 2층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아가 난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발이요. 아빠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괜찮아요. 아프지 않아요. 이제 괜찮아요. 검은 덩어리가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공중에서 떠 있는 채로 지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형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기 같은 기운이 모여 사람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늙은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아야. 쉰 목소리가 창고 안에 울렸습니다. 장모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정민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연이를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지아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저택 현관으로 한 스님이 들어왔습니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노스님이었는데 회색 장삼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목탁과 염주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태준이 급히 부른 인근 사찰의 주지 스님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스님이 합장하며 창고로 다가왔습니다. 검은 기운이 그를 향해 움직였지만 스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탁을 두드리며 독경을 시작했습니다. 관세음보살. 낮고 깊은 독경 소리가 저택 안에 퍼졌습니다. 검은 기운이 흔들렸습니다. 노스님은 천천히 걸으며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괴짝 앞에 섰습니다. 원통하셨겠습니다. 딸을 잃은 어미의 마음, 이 늙은이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스님의 목소리는 온화했습니다. 하지만 손녀를 괴롭히는 것이 과연 딸이 원하는 일이겠습니까? 저승에서 딸이 이것을 보고 기뻐하겠습니까? 검은 기운이 더욱 흔들렸습니다.
여인의 형상이 희미해졌다가 다시 진해졌습니다. 사위가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도 이제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알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가 되려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놓아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정민이 바닥에 무릎 꿇은 채로 고개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장모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아마는 살려주십시오. 2층에서 지아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저 아빠 좋아요. 아빠가 저를 안아줬어요. 머리도 쓰다듬어줬어요. 이제 아빠가 저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이제 화를 푸세요. 제발이요. 검은 기운이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의 형상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스님은 계속해서 독경했고 목탁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가십시오. 이제 원한을 내려놓으시고 극락으로 가십시오. 딸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검은 기운이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리고 괴짝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스님이 재빨리 괴짝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손에서 염주를 풀어 괴짝을 감쌌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왕생극락. 스님의 마지막 염불과 함께 모든 것이 고요해졌습니다. 창고 안의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택의 흔들림도 멈췄습니다. 검은 기운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스님은 괴짝을 저택 밖 정원으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김태중과 경비가 함께 괴짝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원 한가운데 평소 낙엽을 태우는 곳에 괴짝을 놓았습니다. 이것은 태워야 합니다. 완전히 소멸시켜야 원한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박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비가 등유를 가져왔고 괴짝에 부었습니다. 스님이 마지막으로 독경을 한 후 성냥을 그었습니다. 불길이 솟아올랐습니다. 괴짝은 빠르게 타올랐습니다. 검은 나무가 붉은 불꽃에 휩싸였고 안에 들었던 종이들과 물건들도 함께 타올랐습니다. 민지영은 지아를 안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지아는 울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안녕 할머니. 사랑해요. 불길은 1시간 넘게 타올랐습니다. 괴짝은 완전히 재가 되어 바람에 날렸습니다. 스님은 그 재 위에 정화수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독경을 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원한은 정화되었고 영혼은 떠났습니다. 스님이 박정민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앞으로입니다. 딸과 함께 하십시오. 딸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장모님을 위로하는 길입니다. 박정민은 깊이 고개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스님. 스님이 떠난 후 저택은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그 무거운 고요함이 아니었습니다. 평화로운 고요함이었습니다. 박정민은 2층으로 올라가 지아를 안아들었습니다. 아빠, 이제 괜찮아요? 응, 이제 괜찮아. 모든 게 끝났어. 정말이요? 정말이야. 그리고 지아야. 박정민이 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너무 늦었어.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아빠가 항상 곁에 있을게. 약속해. 지아가 아버지의 목을 껴안았습니다. 박정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죄책감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감사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딸을 되찾았다는, 2번째 기회를 얻었다는 감사함이었습니다. 민지영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었는지, 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아름다운 결말인지, 그녀는 이 일을 해내서 이 가족을 구해내서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택의 불들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하지만 2층 동쪽 끝방, 지하의 방만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박정민이 직접 들어가 창문을 활짝 열고 새 침구를 깔고 방 안 구석구석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향을 피워 나쁜 기운을 몰아냈습니다. 이제 이 방은 다시 지하의 방이 될 거야. 행복한 방이 될 거야. 박정민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지영이 옆에서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방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 음침하고 무거운 기운은 완전히 사라지고 밝고 따뜻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민 선생님, 박정민이 민지영을 불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지아는 그리고 나도 영원히 이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민지영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 일은 별것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회장님의 각성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지아 양을 사랑하기로 결심한 것. 그것이 저주를 푼 진짜 이유입니다. 박정민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아 곁에 남아주시겠습니까? 지아가 선생님을 많이 따릅니다. 그리고 저도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민지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택의 정원에는 5월의 밤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곳의 생계 때문에 왔지만 이제는 다른 이유로 남고 싶었습니다. 지아를 진심으로 돌보고 싶었고 이 가족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지아가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제가 필요하다면 곁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방을 나와 복도에 섰습니다. 2층 복도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저택은 완전히 고요했지만 이제는 평화로운 고요함이었습니다. 원한은 사라졌고 저주는 풀렸으며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괴짝이 소각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지아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첫째 날 아침 그녀는 스스로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계단을 혼자 내려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셋째 날에는 정원을 산책했고 넷째 날에는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영은 매일 아침 지아의 상태를 확인하며 기록했습니다. 체중이 늘고 있었고 혈색이 돌아왔으며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8살 소녀답게 호기심으로 반짝이는 눈빛이었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검사 결과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체력도 또래 아이들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은 뭐 할 거예요? 지아가 민지영의 방문을 노크하며 물었습니다. 아침 8시였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누워만 있던 아이가 이제는 해가 뜨자마자 일어나 활동하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은 그림 그리기 어때? 지아가 좋아하는 걸 그려보자. 좋아요. 저 정원에 있는 장미 그리고 싶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정원으로 나가는 문을 열자 5월의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장미들이 만개해 있었고 나비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신이 나서 정원을 뛰어다녔습니다. 민지영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모습이었습니다. 민 선생님, 뒤에서 박정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영은 돌아보았습니다.
박정민은 캐주얼한 셔츠와 면바지 차림이었습니다. 평소의 정장이 아니라 편안한 주말 옷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여유가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많이 옅어졌고 표정도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오늘 회사 안 가십니까?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주말에는 지아와 함께 있기로 했습니다. 박정민은 정원으로 내려가 지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아가 환하게 웃으며 아버지에게 달려왔습니다. 아빠, 저 오늘 장미 그릴 거예요. 같이 그려요. 그래, 아빠도 그릴게. 박정민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아는 아버지를 이끌고 장미 화단으로 갔습니다. 민지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박정민과 지아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벽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함께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아는 색연필로 장미를 그렸고 박정민은 서툰 솜씨로 나비를 그렸습니다. 민지영은 두 사람을 그렸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언니가 그린 거 봐요. 우리가 웃고 있어요. 지아가 민지영의 스케치북을 들여다보며 기뻐했습니다. 박정민도 고개를 내밀어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림 속의 자신은 정말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자신이 저렇게 웃었을까요? 선생님, 그림 정말 잘 그리시네요. 취미로 조금 배웠습니다. 민지영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녀는 대학 시절 미술 동아리 활동을 했고 아동 심리 치료에 미술을 접목하는 방법도 공부했습니다. 그림은 말보다 더 깊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고 특히 아이들에게는 효과적인 치료 도구였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했습니다. 박정민이 직접 예약한 한식당에서 배달된 음식들이 식탁에 차려졌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그리고 지아가 좋아하는 잡곡밥. 지아는 신이 나서 이것저것 먹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지아야. 박정민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지아는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아빠, 내일은 뭐해요? 내일? 놀이공원 가고 싶어? 정말요? 지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박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민 선생님도 같이 가시죠. 저도요? 민지영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박정민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선생님도 우리 가족 같은데요. 가족. 그 단어에 민지영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을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기꺼이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날 세 사람은 정말로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박정민은 평소처럼 경호원이나 비서를 대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가족처럼 세 사람만 갔습니다. 지아는 회전목마를 타고 범퍼카를 타고 솜사탕을 먹었습니다. 박정민은 딸을 안아 올리고 손을 잡아주고 함께 웃었습니다. 민지영은 그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박정민이 지아를 어깨에 태우고 걷는 모습, 지아가 아버지에게 솜사탕을 먹여주는 모습, 세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민 선생님, 선생님도 같이 찍어요. 박정민이 민지영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사진기 앞에 섰고 지나가던 사람에게 부탁해 사진을 찍었습니다. 박정민과 민지영 사이에 지아가 서 있었고 세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택으로 돌아온 지아는 피곤한 듯 일찍 잠들었습니다. 박정민이 직접 딸을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잘 자, 우리 딸. 민지영은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장면이었습니다. 박정민이 방에서 나와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정말 많이 변하셨습니다. 민지영이 말했습니다. 박정민은 복도 창가로 걸어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변한 게 아니라 돌아온 것 같습니다. 원래의 내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잊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찾은 것 같습니다. 지아 양이 정말 행복해합니다. 모두 선생님 덕분입니다. 박정민이 민지영을 돌아보았습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감사함과 함께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지아도 저도 아닙니다. 제가 한 일은 아닙니다. 박정민이 민지영의 말을 끊었습니다. 선생님은 단순히 괴짝을 찾아낸 것 이상의 일을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보여주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몰랐을 겁니다. 민지영은 박정민의 진심 어린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그녀는 고용된 가정교사였고 그는 재계의 거물이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었습니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지아는 이제 완전히 건강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학교에 다시 다니기 시작했고 친구들과도 어울렸습니다. 박정민은 회사 일정을 대폭 줄이고 매일 저녁 6시에는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말에는 지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술관에 가기도 하고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집에서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민지영은 여전히 저택에 머물며 지아를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역할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병든 아이를 간호하는 간병인이 아니라 건강한 아이를 교육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이 가족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지아가 친구 집에서 자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박정민은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민지영의 조언으로 허락했습니다. 지아는 신이 나서 짐을 꾸려 친구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택에는 박정민과 민지영만 남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평소 지아의 제잘거림으로 시끌벅적했던 식탁이 오늘은 고요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박정민이 민지영에게 말했습니다. 날씨가 좋은데 정원을 산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6월 초의 밤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고 정원의 조명이 은은하게 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민 선생님, 박정민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예,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박정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이 일을 하십니까? 선생님 같은 분이라면 더 좋은 곳에서 일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민지영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솔직하게 답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박정민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지영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셔서 많은 빚을 지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동생은 아직 대학생입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입주 가정교사는 급여가 높았고 그래서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박정민의 질문에 민지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진심으로 지아를 돌보고 싶고 이 가족이 행복해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게 돈보다 더 소중해졌습니다. 박정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민지영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정민의 얼굴은 진지했습니다. 처음에 선생님을 고용했을 때 저는 선생님을 그냥 하나의 해결책으로 봤습니다.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서비스. 하지만 선생님이 지아를 대하는 모습을, 그 진심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소중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민지영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보면서 저는 또 다른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을요? 민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정민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선생님에게 감사함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제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겠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민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정민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지아를 안아주는 모습을 볼 때마다, 선생님이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는 선생님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지아에게도 저에게도 선생님은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민지영은 숨을 멈춘 듯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박정민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를 넘어서고 싶습니다. 선생님을 제 곁에, 지아의 곁에 영원히 두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민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박정민에게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존경이나 감사함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가 아버지로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하며 그녀도 그에게 이끌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냉철하고 거리감 있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차갑던 겉모습 속에는 상처 입은 영혼이 있었고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지아를 안아주는 모습을,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는 모습을, 그리고 진심으로 변화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민지영은 그의 진정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저도. 민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회장님을 사랑합니다. 박정민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민지영을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민지영은 그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심장도 같은 속도로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다른 세계에서 왔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의 딸이고 회장님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박정민이 민지영의 말을 끊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지아를 함께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면 됩니다. 지아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아는 이미 선생님을 엄마처럼 따르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느끼셨을 겁니다. 민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지아는 그녀를 언니라고 부르지만 때로는 엄마를 그리워하는 듯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민지영도 지아를 딸처럼 아꼈습니다. 천천히 가겠습니다. 박정민이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선생님이 편한 속도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선생님과 함께 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 지아와 함께 우리 셋이 진짜 가족이 되는 미래를. 민지영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짓이나 계산이 아닌 순수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미래를 원합니다. 박정민이 민지영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정원을 계속 걸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손은 서로 맞잡혀 있었고 어깨는 나란히 하고 있었습니다. 별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박정민은 공식적으로 민지영에게 청혼했습니다. 지아가 보는 앞에서 정원에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지아는 박수를 치며 기뻐했고 민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지아가 두 사람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이제 언니가 진짜 우리 엄마가 되는 거예요? 민지영이 지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지아야, 나는 내 엄마를 대신할 수 없어. 하지만 엄마만큼 너를 사랑할 수는 있어. 그래도 괜찮겠니? 지아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엄마는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언니는 여기서 저를 안아주는 거예요. 박정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딸의 성숙함에 그리고 민지영의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박정민은 혼자 아내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이지연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서. 박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민지영이 너를 대신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녀는 그녀만의 자리가 있어. 너는 영원히 내 첫사랑이고 지아의 엄마야. 그건 아무도 바꿀 수 없어. 하지만 민지영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줬어. 나를 깨우쳐주고 지아를 살려주고 우리에게 다시 웃을 수 있는 이유를 줬어. 그는 사진을 향해 깊이 절을 했습니다. 부디 우리를 용서하고 축복해줘. 하늘에서 지켜봐줘. 나는 이제 좋은 아버지가 될게. 그리고 좋은 남편도 될게. 약속해.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이지연이 답하는 것처럼 축복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석 달 후 박정민과 민지영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까운 친지들만 초대한 소박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순간이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아는 꽃을 뿌리며 앞서 걸었고 민지영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박정민에게 걸어갔습니다. 서약을 할 때 박정민은 민지영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저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영원히 길을 잃었을 겁니다. 이제 제가 당신의 빛이 되겠습니다. 당신과 지아를 위해 평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지영도 답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배웠습니다. 돈이나 조건이 아닌 진심과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을. 저는 당신과 지아 곁에서 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평생을 함께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입을 맞췄고 하객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아는 신이 나서 뛰어올랐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세 사람은 해원제로 돌아왔습니다. 저택은 여전히 장엄하게 서 있었지만 이제는 차가운 느낌이 아니라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짜 가족이